75칸을 끌고 가는구나. 4개가 있으면 100칸. 4개 이상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3개, 뒤에 3개. 더 많으면 앞에 4개, 뒤에 4개. 그 이상 늘어나죠. 그러면 앞에 3개, 중간에 3개, 뒤에 3개. 더는 앞에 4개, 뒤에 4개, 중간에 3개. 가장 많을 때가 앞에 4개, 중간에 4개, 뒤에 4개. 그러면은 12 곱하기 25잖아요. 그럼 기차가 한번 지나갈 때 건너목에 걸리죠. 앞에 3개 있죠. 그러면 저거는 50칸에서 75칸 사이란 얘기예요. 예. 그 긴 기차 지나갈 때는 CD 한 면에 있는 노래가 다 끝날 때까지 기차가 안 지나갑니다. 기차가 긴 것도 있지만 특히 이 서부 지역은 지반이 약하잖아요. 그리고 지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동부 지역에서는 기차가 속도를 내서 오다가도 중부 지나서 서부로 올 때는 항상 천천히 와요. 선로에 변형이 갈 가능성이 많죠. 낮밤의 기온차가 큰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기차가 멈추고 서 있네. 전애들이 저 컨테이너를 운송하지 않고 왜 멈추고 서 있는 거죠? 또 파업을 하는 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물가 오르고 또 사람 인력이 없어서 물자 수송이 지금 큰 문제인데, 또 얼마 전에 미국의 롱비치에서 또 파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게 세계 물류 운송에 지금 또 큰 이제 네, 악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언론에서 한다고 너무 단순하게 우리가 함부로 누가 좋다 누가 나쁘다 감히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파업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거기에 들어가서 만약에 토론을 하면은 한 달, 2달 그것만 파고 들어가서 공부하고 알아보고 끝장 토론해도 결론이 안 나는 문제들입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는 제발 쉽게 어떤 사회적인 현상에 저런 나쁜 놈 저런 좋은 놈 그렇게 일방적으로 판단하지 마시라 하는 거죠. 로비치 파업도 그것만 놓고 물량이 지금 뭐 안 된다 그러면은 그 노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영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복합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들이 좀 현명하게 해결해 나가기를 바라야 되는 거죠. 세상이, 제가 사무관광에서 지금 일을 하잖아요. 우리 회사도 언론에 이제 기사가 난 적이 있고 뉴스를 탄 적이 있어요. 저는 회사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바깥에 언론에 나거나 다른 사람들이 사무관광 안다고 떠들어대는 얘기도 있죠. 정말로 잘한다고, 여행도 뭐 10번 이상 다녔고 가이드도 누구도 알고 있고 사장도 알고 있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인사이드는 제가 알고 있는 거랑은 100% 틀린 얘기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체를 보고 어떤 거를 바깥에서 제 아무리 언론을 파고들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벌어지는 내막은 근본적으로 알 수 없다는 걸 먼저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생각해야지. 근데 우리는 내가 다 알고 있어요, 세상 모든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들었던 캘리포니아, 호텔 캘리포니아, 이 노래 하나만 하더라도 노래 가사 속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서려 있는데요. 이렇게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노래들은 그냥 단순히 기타의 선율이나 이 노래가 히트했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거든요. 이 노래 7분 30초 무지하게 긴 노래예요. 제가 이거보다 긴 노래를 딱 한 곡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신중현과 엽전들의 아름다운 광산이잖아요. 그게 8분을 넘기더라고요, 아름다운 광산이. 신중현 진짜로 대단한 분이에요. 그분 노래 들어보면은 그 가수로하고 할 수 없는 목소리인데 그 목소리로 노래의 멋과 맛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 보면은 제 아무리 목초조 가수도 신중현 씨가 부른 봄비의 그 맛을 못 살려내잖아요. 음악대장 하현우가 부른 봄비, 하지만 평론가들은 그 노래 한 곡만큼은 그렇게 호평을 하지 못했죠. 왜냐면 신중현 씨의 그 맛을 도저히 누구도 살려낼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이 호텔 캘리포니아 노래가 히트쳤을 때 미국에서는요 별의별 일이 다 벌어졌어요. LA의 한 모텔 주인은 자기 모텔 이름을 재빨리 캘리포니아로 바꿉니다. 그리고서 이 노래에 나왔던 호텔 캘리포니아가 우리 호텔을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이 가사를 잘 보면은 호텔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인터넷 블로그 글들 보면은 정신병원을 얘기하는 거다 뭐 그런 글도 나와 있고, 또 한때 미국에서는 미국의 동부 지역에 교도소가 있는데 교도소 앞에 길 이름이 캘리포니아라는 길이 있는 교도소가 있어요. 그 교도소를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요. 이 호텔 캘리포니아가 이 가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1970년대 들어서 영화 산업으로 떼돈을 벌었던 퇴폐와 향락에 물들어버린 로스앤젤레스 헐리우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정한 어떤 한 지역이라기보다는 퇴폐와 향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호텔 캘리포니아 안에 묵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한 거죠. 이 가사 내용 속에 보면은 She's got a Mercedes Benz 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녀는 머세디스 벤츠 차를 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벤즈가 아니라 밴드예요. 머세디스 BENZ가 아니라 가사를 보면 BEND로 돼 있어요. 밴드가 무슨 뜻이냐면 데일 밴드 우리 반창고 붙이잖아요. 병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녀는 명품 병에 걸렸다. 머세디스 병에 걸렸다. She's got a Mercedes Benz. 그래서 처음에 이 노래 가사를 출판할 때 출판업자가 Z가 아니라 D로 돼 있으니까 작사가한테 문의를 한 거예요. 이거 잘못 오타난 거 아니냐. 그때 작사가가 설명을 해도 아니다. 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품 병이라는 그러한 의미다. 그 얘기는 안 할게요. 1969년도 이후부터 이런 스피릿이 사라졌다. 미국 사회, 그거는 상당히 긴 얘기니까. 여러분들 몇 년 전에 그 퀸즈의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 나왔잖아요. 제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친구 그 아저씨가 하나 있어요. 아저씨가 미국 그 라디오 방송 그 새벽에 이제 음악 방송 진행하는 아저씨거든요. 인기 없어요. 근데 새벽에 그 아저씨 방송을 들으면 웃기는 게 전혀 청취자를 생각하지 않아요. 얘기하면서 에이 뭐 이거 재미없는 노래 그 노래 틀어달라고 그러네요. 어떻게 할까요? 에이 뭐 청취자가 요구하니까 그거 틀어줘야죠. 어쩔 수 있나요? 잠깐 귀 막고 계세요. 그래서 들기도 하고 그럼 자기 마음대로 방송하다가 또 안 나가기도 하고 그런 친구인데 음악을 좋아해서 보헤미안 랩소디 그 영화가 나오니까 자기가 혼자 영화 보기 너무 외롭다고 그 아저씨가 당구장에서 나랑 같이 보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남자 둘이 영화관을 가냐고. 나 하도 졸라서 저녁도 사준다 그래가지고 밤에 가서 저는 전혀 관심 없거든요. 그 웃긴 친구 보고 그렇게 보는데 저보다 나이가 한 15살,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는 더 많은 이제 당구장에서 당구 치는 상대 아저씨인데 영화를 보다가 우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전혀 울 내용이 없는데 그리고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저한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야 진짜로 세상에 내가 모르는 그런 깊이가 있구나. 그 프레드 머큐리 그 퀸즈의 그 리더이죠. 그 주인공이 여러분들 보헤미안 랩소디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시면은 처음에 마마 우 그러면서 시작하잖아요.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총으로 머리를 쏴서 한 방에 죽였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는 이제 헤어져서 감옥으로 가야 돼요.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으로만 이해한다면은 느닷없이 후렴부에서 갈릴레오, 피가로 그 후렴부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 랑 모차르트의 3대 오페라 중에 하나인 피가로의 결혼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갈릴레오 갈릴레이도 이 세상과 완전히 전반대가 되는 지구는 돈다 라는 주장을 한 사람이죠. 피가로의 결혼도 사회 통념에 완전히 저항하는 내용의 오페라예요. 여러분들 세비야의 이발사, 피가로의 결혼 그게 원래 하나로 연결된 내용입니다. 세비야의 이발소가 먼저고 피가로의 결혼이 뒤에 내용인데 실제로 나오기는 모차르트의 피가로의 결혼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비야의 이발사는 다른 작곡가가 만든 거예요. 그 전 작품을 세비야의 이발소에 보면은 피가로가 그 귀족을 도와서 부잣집 딸내미랑 결혼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피가로의 결혼을 보면은 그 피가로가 그 주인을 그렇게 도와서 결혼을 하게 해줬는데 피가로가 좋아하는 하녀가 있는데 그 하녀랑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그 귀족 주인이 그 하녀를 탐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유럽 사회에 보면 초약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권리죠. 주인이 종들이 결혼하죠. 그러면 신부의 첫날 밤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이게 영국에서 생겼는데 브레이브하르트 영화를 보더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우성의 씨앗을 갖다가 퍼뜨린다. 사슴을 보면 알파멜이 있잖아요. 사람도 유전적으로 우성인 유전자가 있다. 그거를 세상 사람들에게 18세기 이후에 널리 퍼뜨렸던 가문이 JP 모건 가문이에요. 그래서 토머스 H 모건, JP 모건의 3대째 있는 선조이죠. JP 모건이라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미국의 금융을 한 손에 쥐고 있는 가문이자, 여러분들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임 모노폴리 아세요? 모노폴리 게임 있죠. 거기에 코수염 난 남자 나오잖아요. 그 그림, 그 사람이 JP 모건이에요. 사진 보면 똑같이 생겼어요. 그 사람의 아버지 토머스 H 모건이 H 염색체를 발견하면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근데 H 염색체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성의 인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나라 예전에 혁명이 한번 벌었어요. 왕무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데 토머스 H 모건의 연구에 의하면은 왕무장상의 씨가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모건 가문과 또 락펠러 가문이 널리 퍼뜨렸어요. 그 유명한 그 연설이 있잖아요. 한 송이의 장미꽃이 제대로 피기 위해서는 주변의 장미는 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 호박을 심어보더라도 진짜 좋은 호박이 하나 자라나면 옆에 호박들은 다 말라 비틀어지잖아요.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하늘의 섭니다 라는 게 지난 세기 동안 사람들 머릿속에 알게 모르게 주입이 되다. 그런데 근 한 2, 3년 전부터 스탠포드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새로운 연구들이 발견되고 있죠. DNA는 부모한테 물려받아서 고정돼서 불면하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의 경험으로 DNA가 변화하는 과정이 발견되고 추적되고 있습니다. 부모한테 물려받은 DNA보다 어렸을 때 자라난 환경과 교육이 DNA 자체를 변화시킨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말하자면 왕무장성의 씨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러한 이제 그 학문 속의 싸움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 프레디 머큐리는 그러니까 삐가로에 결혼해서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요, 그 내용 보면 결국에는 그 귀족의 돈 많은 부인이 하녀로 변장하고 그리고 그 귀족이 그 하녀 앞에서 사랑의 세데나를 부르잖아요. 그러다가 하녀가 고개를 돌리고 보면 아이고 자기 마음으로 해. 거기서 그 귀족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데, 모차르트가 진짜 천재인 게 그렇게 바람피다가 남자가 들통나서 자기 부인한테 용서를 구하는 그 노래 자체가 너무나 숭고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 거야. 마치 모든 죄를 용서를 바라는 인간의 모습처럼. 거기서 또 그 부인이 부르는 세레나는 마치 신의 목소리처럼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런데 그러한 오페라가 모차르트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차르트 이전까지, 모차르트가 왜 위대한 천재로 그렇게 띄워지냐면은, 모차르트의 음악성 자체도 대단하지만 그 이전에 모차르트가 처음 건드렸거든요. 모차르트 이전의 모든 오페라는 그리스 신화, 성경에 나오는 얘기, 거룩한 영웅들, 모범이 될 만한 얘기, 그런 것들 아니면 건드리지 않았는데, 모차르트에서 처음으로 천한 민중들이 나와요. 하녀가 나오고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는 내용을 보면은 귀족이 너무나 웃음가스럽고 너무나 못났어. 귀족들이 바람이나 피고, 삐가로는 그렇게 부인을 사랑하고 부인을 얻기 위해서 그 하녀이지만 모든 노력을 다하는데, 그게 정점으로 들어간 게 그 유명한 돈조반니잖아요. 그 돈조반니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에 의하면은 역사상 존재하는 모든 작품 중에 가대한 위대한 작품, 책, 시, 뭐 연극, 음악, 모든 것, 미술 다 통틀어서 가대한 위대한 작품 하나를 돈조반니로 꼽았을 만큼, 돈조반니가 뭡니까? 바람둥이 하나가 귀족 여인네들을 전부 다 휩쓸고 다니는 거잖아요. 그 돈조반니 내용 속에서 허례와 가슴에 가득 찬 귀족들의 본 면목이 다 까발리게 되죠.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비엔나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위대한 천재가 어렸을 때부터
황제의 총애를 받았던 그 천재가 나중에 오페라를 만드니까 내용 자체가 귀족들이 음악은 기가 막히게 좋은데 앉아있기가 불편한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엔나에서는 공연을 몇 번 하지 못하고 실패했지만은 실제로 프라하의 대중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되죠.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모차르트는 프리메이슨의 일원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차르트가 일찍 죽지 않았다면은 지금 후대인들은 모차르트를 음악가보다는 혁명가로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이다. 파리의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50년 전에 활동했던 모차르트, 만약에 모차르트가 일찍 병으로 죽지 않았다면 그때 모차르트는 상당한 민중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관련된 작품들을 집필했던 그러한 이제 작곡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피가로의 결혼이나 갈릴레오 갈릴레는 사회의 모든 통념에 저항하는 이름들이 바로 보헤미안 랩소디의 후렴구에 나오는 이유가 뭐냐? 프레드 머큐리가 게이였어요. 동성연애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사회상에는 동성연애자는 밝힐 수가 없을 만큼,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방이 됐지만, 그리고 본인은 자신의 성 전체성에 대해서 얼마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를 작곡할 그때 프레드 머큐리의 그 여자친구 있죠? 평생을 함께한 동반자이자 여자친구가 유일하게 메리라는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처음으로 남자를 사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쓴 글이 보헤미안 랩소디의 가사예요. 엄마,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는 것은 사람을 죽였다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남성성을 죽였다는 거예요. 한 방에 총으로 머리를 쏴서 죽여버렸어요. 마마, 엄마 미에 마마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마마는 자신의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성모 마리아도 될 수 있고 자신의 여자친구의 메리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래의 후반부에 사회의 통념에 저항했던 이름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피가로라는 후렴구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헤미안 랩소디도 그냥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음악 속에 그러한 메시지들이, 또 자신들의 내용들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고요. 우리가 보는 헤비메탈 있잖아요. 막 이상한 문신 같은 거 하고 막 소리 지르는 그런 거 있죠. 그것도 가사 내용을 보면은 사회적으로 너무나 불충분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언론은 다 썩어버리고 진실은 얘기하지 않고, 그러한 통념 속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의 절규들이, 또 그 메시지들이 그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의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아이고 저 미친 것들, 아이고 저놈들 나쁜 놈들, 그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확실히 알기가 힘든 세상이니까.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제대로 된 정보를 알기 힘든 세상이다. 그래서 제가 전혀 다른 얘기지만 한 몇 년 전에 우연찮게 제가 가장 먼저 접했는데 나중에 그게 한국에서 난리가 난 사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그 마티즈 사건 아세요? 마티즈, 국정원 마티즈 사건 기억나요? 잘 모르죠? 국정원 요원 하나가 마티즈에서 자살한 사건, 번개탄 피워놓고. 그래서 그 뒤로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자살할 때 차 안에서 번개탄 피워놓고 자살하는 거 장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제가 우연찮게 인터넷에서 해커들 얘기를 좀 관심 있게 읽어보다가 남미의 해커 하나가 이제 블룸버그지에서 취재한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커가 남미의 대통령 선거 3번을 관여하면서 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그러니까 인터넷에 또는 유튜브에 댓글들 올라오는 거 있죠. 그런 거에 상당수의 글들이 사람이 쓴 게 아니라 인공지능으로 쓴 것들이에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발전했어요. 인공지능이 쓴 글들인데 사람이 쓴 거랑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선거 여론을 조작하는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그 친구가 트위터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계정을 여러 개 만들어야 되잖아요, 가정 계정을. 그렇게 해서 댓글 여론을 막 조작하고 그러다가 좋아요 막 누르고 해서부터 그러다가 하나하나 만드는 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생각난 게, 내가 이 짓을 왜 하고 있나. 그래서 트위터 자체를 해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혼자서 계정 3,000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통령 선거 그리고 상대편 캠프의 정보들을 빼내고 그러한 조작을 하다가 이제 볼리비아 감옥에 10년형을 받고 갇혀 있는 걸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쭉 읽다가 클릭해서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있잖아요. 딱 넘어갔는데 꽤 큰 사건이 터졌더라고요. 지금 바깥에 모르는 건 이제 화산 터진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언덕이었는데 바람에 그 모래들이 거치면서 예전에 화산재들이 드러난 거고,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저 뒤에 누런 땅 있죠. 저 누런 땅도 몇 미터만 파보면 다 이런 검은 땅이다. 이 전체 자체가 칼델라 지역, 화산 지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핵팀이라고 이 미국 청년이랑 이스라엘 청년이랑 이탈리아 청년이랑 원래 3명이 만들었다가 미국 청년이 빠지고 이탈리아 청년이랑 이스라엘의 모사드 출신의 청년이랑 둘이서 핵팀이랑 컴퍼니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해킹하는 툴을 만들어서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예요. 그런데 미국의 FBI나 CIA에서 자체적으로 해킹하는 툴을 만들면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외주를 주기도 하고 걔네들이 만든 프로그램들을 몇백만 불 쓰게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목상은 테러리스트에게 공격적으로 우리가 테러리스트를 해킹해가지고 먼저 정보를 얻자. 걔네들이 컴퍼니를 밀라노에 세웠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해킹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미 정보국이나 수사국을 도와주는 그런 데만 팔았으면 모르겠는데 각 나라에 다 팔아버린 거예요. 독재 정권에도, 브라질에도 팔고 러시아에도 팔고 대한민국에도 팔았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선거하는 시스템이죠. 그 프로그램을 해킹하는 프로그램을 다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런데 그게 세상에 알려지지 않다가 블랙해커 한 놈이 밀라노의 그 해킹 컴퍼니 있죠. 거기를 해킹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블룸버그지에 그 해킹한 방법을 전부 다 써놨습니다. 어떻게 해킹했는지를 제가 여기서 출발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학교가 있는데